새로운 것을 혼자만 알고 그냥 죽을 때 없애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널은 여러분들이 책을 써내는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벅차오르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저널 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제가 이제 이 노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했던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이제 뼛속까지 과학자였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은 보통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서점에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다가 뉴턴 그러면 저는 늘 이제 우리가 그 과학자들은 F는 ma 뭐 이런 식을 가지고 자연 현상을 갖다 풀고 설계를 하고 이런 데 쓰는데요. 그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서예를 좀 오래 했던지라 이 글씨체와 그 사람의 그 내면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끌려서 이제 그거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과학자로서의 뉴턴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뉴턴에 관심을 띠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사람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노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천재,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뉴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불쌍한 그런 어린 시절 결손 가정의 아이였고요. 그런 아이가 인류의 역사에 이름을 싣는 그런 천재로서 이렇게 반열에 오른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를 갖다 굉장히 충격스럽게 했던 것은 뉴턴이 이제 팔싹동이래 가지고 우리처럼 이제 다 자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 조그맣게 태어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큐베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뉴턴이고요. 애가 얼마나 작았는지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우리 맥주 피처 있잖아요. 거기에 애가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버지가 태어나는 그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복자가 된 거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불행이 왔는데 어머니 이제 한나 뉴턴이 재혼을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뉴턴은 외갓집에서 이제 혼자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엄마 없이 자라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쭉 들어도 예사롭지 않은 인생이 앞으로 굉장히 탄탄치 않을 그런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학교에 이제 가게 돼서는 굉장히 난폭하고 친구들하고 다투고 뭐 책상에다 막 칼로 이름 새기고 뭐 이런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이제 어떨 때는 너무 뉴턴이 말을 안 듣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엄마 의붓아버지 집으로 이제 뉴턴을 잠시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린 뉴턴이 이제 의붓아버지 집에만 가면 갑자기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 의붓아버지의 서재였는데 그 서재에 이제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거죠. 자기 엄마는 지금 이제 의붓 동생들을 여럿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자기는 이제 엄마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뉴턴의 눈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 이상한 책이었어요. 뭐 모든 책들이 이렇게 제목이 금박이나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글씨가 인쇄돼서 있는데 이 책은 손으로 쓴 제목이고 그 안을 뒤져보니까 손으로 쓴 글씨가 있는 거예요. 공책이죠. 근데 몇 장을 넘기다 보니까 빈 종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몇 권씩 키우고 있는 쓰다 버린 노트.
그 의붓 아버지가 쓰다 버린 노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노트에 집착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걸 달라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불쌍한 자기 그 아들한테 아버지의 의붓 아버지의 그 쓰다 버린 노트를 줍니다. 뉴턴의 그 노트는 잡기장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questions, 질문들이라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뉴턴은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노트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 노트에다 자기의 궁금한 것, 자기의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고요. 그 노트를 쓰는 것은 일평생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그 나중에 이제 만유인력을 그 방정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질문들이 쭉 거기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쓴 그런 자기만의 그 텍스트북을 만들어가는 그런 뉴턴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가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노트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노트를 막 뒤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뭐 그 중간에 뭐 학교를 안 다니고 그랬는데 노트를 잘 써가지고 뭔가 한 것 같은 사람들을 엄청 많이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패러데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노트가 어쩌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성장시키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너무나 흔해 빠졌지만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도구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죠. 오늘날 보면은 이제 뉴턴도 이제 뭐 대학도 나오고 그죠?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보면은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인구가 그 진짜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에 이제 관심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숫자가 적어지는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아닌 말로 맘만 먹으면 대학교는 골라서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학력이나 학령 이런 것들은 학벌이나 학력은 정말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기대서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가 아닌가. 독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스스로 깨우쳐 배우고 깨우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다 이제 이 학벌과 그 어떤 그죠? 학력과 학벌로 무장한 사회가 아니라 이제 평생 학습의 사회, 그 다음에 또 전공이 그냥 막 융합되고 새로운 전공이 튀어나오고 막 사회가 이렇게 요동치면서 바뀌는 사회에서는 얼만큼 자기가 빨리 배우고 거기에서 빠른 성과를 내고 가치를 창출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독학 능력이 지금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학벌이 아니라 독학력, 학력이 아니라 독학력. 이것이 이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만 봐도 그 형제가 한 13명인가 막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막내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를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라틴어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1년 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느 천년에 가르쳐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큰형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이 아버지인 셈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큰형한테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형이 이제 출판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막 열심히 이제 밥만 얻어먹고 노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직공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뭐
쌍욕도 하고 뭐 아무튼 그 서로 이제 친하게 그 부류의 사람들이 쓰는 그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말투가 몸에 밴 거예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이제 형 사무실에 가봤더니 영국에서 온 잡지가 하나 있어요. 프로스펙트인가 뭐 하는 잡지인데 그 잡지를 이렇게 펴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러면 아유 뭐 이런 골치 아픈 책을 형은 읽나 이렇게 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가 쓰는 말하고 너무 다르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멋진 고급진 영어를 자기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랭클린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인쇄소니까 수첩 금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잡지에 있는 그 아티클을 이제 쫙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몇 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들을 이제 노트 한 장에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일 지나서 그 수첩만 딱 펴고 종이에다가 그 제목으로 자기가 그 키워드를 따라서 문장을 짓는 거예요. 문장을 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잡지 그걸 펴고 자기가 쓴 걸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을 나는 이렇게 썼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셀프 첨삭 지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가리킨 거죠. 이것이 독학 아닙니까?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거를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누가 시키면 이게 얼마나 지겨운 일이겠어요. 숙제면은. 근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뭐 열심히 해가지고 프랭클린이 어느 순간 자기가 이렇게 막 글을 쓰면 이 잡지 비스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 어느 날 이제 뭐 머리를 막 싸매고 왔어요. 그래서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문을 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렇게 오피니언 하는 그 칼럼들 쓰는 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영국 출장 간다고 펑크를 했다 이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형 그러면 내가 가명으로 한번 써서 쓸 테니까 한번 채워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법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그 칼럼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누가 썼는지 그 가명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후의 일들도 막 뭐 재미난 일이 많은데 제가 요 일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수첩 하나를 가지고 자기 그 글쓰기 수업을 혼자 다 한 거예요.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미국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아닙니까?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토마스 제퍼슨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 그 미국 독립 선언문 그거를 이제 쓴 건국의 아버지들이 됐는데 토마스 제퍼슨도 또 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조그만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아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단어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얇은 종이에다 이렇게 꽉 하나만 찍어가지고 부채처럼 펴지는 그런 수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 수첩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도 있고 좋은 종이가 있는데 그때는 얇은 지금 플라스틱 같은 거 우리 뭐 신용카드 같은 그거보다 훨씬 얇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상아 같은 거를 이렇게 점여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잉크로 이제 생각을 쓰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수첩을 다 쓰고 나면 저녁 때 와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그 키워드를 놓고 이렇게 작문을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큰 종이에다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이제 쓰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만의 그 글쓰기, 자기만의 지적 능력을 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뭐 다 훌륭하게 됐고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금의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을 사실 그 만든 그 초대 총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제퍼슨은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를 만든 초대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가 혼자 독학으로 해서 대학교를 세운 지금도 그 명문 대학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 죽을 때 묘비명에다가 그 뭐 유펜의 뭐 초대 총장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인쇄업자 벤자민 프랭클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의 그 출신,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그죠? 그랬던 그 출신에서 자기가 그거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대학도 세운 거고 영국의 하원의원도 된 거고 독립선언문도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은 그거의 열매다. 그 루트는 자기가 그 인쇄소에서 직공으로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비천했던 자기의 그 과거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자존심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야 나도 진짜 독학력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독학한 그 선배들의 발자취를 갖다 이렇게 쭉 찾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세계를 살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학의 길을 노트 한 권을 들고 독학의 길을 들어설 수 있을까?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3권의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나를 세워주는 노트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널 쓰기입니다. 저널 쓰기라는 거는 저널이란 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렇죠. 뭐 신문, 잡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과학자들은 아마 저널 그러면 이제 과학 논문집이라고 생각하기도 쉽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또 이렇게 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지도 저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육아 일지 그것도 저널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매일매일 커가는데 오늘은 뭐 몸을 한번 뒹굴었다. 뭐 이거 다 쓰잖아요. 어머니들이. 그것도 저널이에요. 그리고 저널이라는 건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거기 기록하잖아요. 그게 저널이에요. 그거는 뭐 화장실이니까 후진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매일매일의 기록이 되면 저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널이라는 거에 그 주르라는 게 프랑스 말로 날이잖아요, 날. 그래서 우리가 뭐 봉주르 오늘 좋은 날이다. 뭐 뚫레주로 뭐 이렇게 빵집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 와서 좀 사 먹어라 뭐 이런 건데 어쨌거나 그 저널이라는 건 저널 쓰기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고요. 이 저널 쓰기를 갖다 가장 막 열광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계몽 시대가 왔잖아요. 그때 이 저널 쓰기를 아주 그냥 뭐 폭발적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유럽 쪽의 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저널을 잘 써요. 약간 우리나라 교육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그런 경험도 좀 있는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나라 학생하고 미국 학생하고 이제 유럽 학생이나 이렇게 좀 비교를 굳이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렇게 뭐 저기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찍거나 이런 걸 잘 하잖아요. 상황 판단력이 빠른데 그 서양 애들은 그 관찰하고 기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의 말로 표현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좋아해요. 우리 교육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이렇게 아냐 모르냐, 맞췄냐 틀렸냐 이런 것인데 생각을 갖다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독학에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널 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노트를 사셔야 돼요. 또는 만들어도 돼요. 어쨌건 노트가 있어야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트를 먼저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노트에 제목을 붙이는데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뭐 진짜 여러분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 그걸 쓰시면 돼요. 뭐 풍뎅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또는 뭐
커피. 그러면 커피에 대해서 이제 나는 오늘서부터 이제 매일매일 커피를 생각하고 커피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저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습니다. 예컨대 이제 내가 커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관심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막 쓰겠죠. 오늘은 뭐 우리 동네 커피숍이 몇 개가 있다. 그 커피숍 중에 어느 커피숍은 좀 특이하다. 그러면서 그 커피숍에서 쓰고 그 커피숍에서 다루는 커피 향이 뭐다. 그러면서 쭉 쓸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에 열정적으로 한 뭐 일주일은 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쓰다 버린 노트가 되는 거죠. 그걸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엄청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 다른 사람.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5년간 썼다. 노트가 10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커피에 대해서 어떤 학위를 받은 박사보다도 훨씬 커피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독학의 힘이에요. 누가 커피로 학위를 주는 데를 가서 학점을 따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내가 깨우쳐 안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자식이 그 징그러운 지렁이를 계속 만지고 있다. 그럼 속상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당신의 자식이 그 지렁이를 10살이 됐는데도 계속 만지고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당신의 자식이 장가도 안 가고 지렁이를 계속 만지고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그죠? 언젠가 당신 창가에서 창밖을 보면 그 세계적인 지렁이의 대가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해서 관광버스가 줄을 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저널의 힘이 그거라고 봐요. 이것은 사실 뭐 학위를 하고 무슨 증을 받고 뭐 이런 라이센스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필생에 꼭 키워야 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썼어요. 내가 5년간 또는 10년간 그 끝나지 않는 긴 지적 여행을 했어요. 그럼 그걸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까? 저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가 깨달아 안 이 지식을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환원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뭐 벤처해서 저희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회로 환원할 겁니다. 한 사람 빼지 않고 다 사회로 환원하겠대요. 여러분, 돈도 사회로 환원한다는데 지식은 사회로 환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독학, 진짜 피땀 흘려서 나의 그 귀중한 시간을 갖다 거기다 들여가지고 한 땀 한 땀 노트에다 쓴 그 지식, 그래서 깨달아 새로운 것을 혼자만 알고 그냥 죽을 때 없애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널은 여러분들이 책을 써내는 그 보물 창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제퍼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우쭐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높은 지위를 탐내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트를 쓰면서 자기가 독학을 하면서 자기를 개선하고 깨달아 안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저널이라는 저널 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짜 팁 하나. 그건 뭐냐면 그 글을 쓸 때 완전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그 팩트만 또는 키워드만 쓰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문장을 쓰라는 얘기는 그 문장을 쓰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나의 그 마음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인 듯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일지도 모른다 해서 무엇이다까지 가는 그 과정,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널에 나오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장을 쓰는 것을 센텐스 라이팅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노트 생활을 옛날에는 저 막 휘갈겨 쓰고 뭐 단어만 쓰고 나중에 보면 뭐 왜 썼는지 모르고 막 이래 저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읽으면 그때 당시에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세워내는 그죠? 누가 나를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노트 한 권으로 저널 쓰기로 우리는 위대한 독학자로 독학력을 키우는 독학자로 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쓴다는 거 있잖아요. 쓴다는 것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머리는 4차원, 5차원으로 뛰는데 내가 쓴다는 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손을 움직여야 되고 글자 하나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여기다 하나의 문장으로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이걸 쓰는 동안에는 내가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머릿속이 죽을 듯 하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속도에 맞춰져서 내가 글 쓰는 속도에 맞춰져서 나의 사고의 흐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 생각의 속도와 이것이 정렬이 쫙 돼가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글쓰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노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를 갖다 세워주는 그런 힘도 있지만요. 노트는 또 이렇게 그냥 종이 더미에 불과하지만 노트가 나를 이렇게 푹 안아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노트의 위로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살다 보면 이제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굉장히 그냥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러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정말 너무 힘들면 친구도 위로가 안 되죠. 친구를 만날 마음조차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소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리고 하소연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다 세월이 약이다 이런 것도 이제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SNS가 발달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하는데 쭉 이렇게 타임라인을 쭉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전부 행복한지 몰라요. 전부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어디 여행도 그렇게 잘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깨가 쏟아지고 또 무슨 그렇게 감동적인 책들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런데 나만 그죠? 나만 그러지 못하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모자라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우울하고 외로워지는 것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너무 실시간으로 내 눈앞에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다들 서로 어려웠고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 국민소득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때니까 그랬어도 지금 돌아보면 뭐 누굴 부러워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다 서로 못 사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우울하고 이런 것들 많습니다. 또 지금 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힘을 주는 뭐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강연이 그냥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읽다 보면은 뭐 듣다 보면은 그냥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뭐 100편을 본다 해서
내가 갑자기 내 어려운 처지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만 맞아 저 사람들 저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국 어떻습니까?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고독, 나의 이 외로움, 나의 우울, 이 절망 이거를 결국 내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어서는 도구, 나를 갖다 진짜 친구보다도 더, 부모보다도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나의 분신, 그것이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뭘 적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죠?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이 죽을 듯 하잖아요. 뭐 빛의 속도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진짜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생각이 죽을 듯 한다는 게 맞아요. 이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 뭐 온갖 또 걱정, 근심 그죠? 막 불쑥불쑥 생기잖아요. 내 마음이 한 번도 편안할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 쓸데없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공상이 있죠. 공상. 공상에 잠겨 있는 거죠. 공상에 잠겨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옆에서 공상에 잠긴 사람을 쳐다보면 참 한심하죠. 멍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생각에 취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런데 공상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상상이죠. 그 사람도 비슷해요. 똑같이. 그런데 결과물은 굉장히 달라요. 공상은 우리가 헛된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죠. 수식어로. 헛된 공상 또는 망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은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원동력. 그죠? 똑같이 멍을 때렸는데 한 사람은 헛된 망상, 한 사람은 창조의 원동력. 무엇이 그것을 갈랐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공상하고 상상의 차이는 행동을 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다. 그러니까 공상은 행동이 안 따라붙어요. 그런데 상상은 행동이 딱 따라붙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이제 멈추고 싶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연히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모든 사람을 싹쓸이하고 적을 싹쓸이하고 딱 그 전쟁을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상상이 창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쉬운 행동이 뭘까요? 자기의 상상을 종이에다 쓰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생각을 종이에다 적는다. 이것은 그 생각이 실행 가능해지는 공상이 아니라 공상적 생각이 아니라 상상적 생각, 창조적 생각으로 바뀌는 아주 가장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손에 연필을 하나 쥐고 종이에다 쓰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 초조 막 몰려올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손을 막 잡고 막 이러면서 혈액이 안 통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안절부절, 그죠? 그럴 때 그냥 아무 뭐 책도 좋고 뭐 하다못해 옆에 놓인 신문도 좋고 그거를 이렇게 놓고 종이에다가 옮겨 적기 시작하는 거죠. 옮겨 적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쓴다는 거 자체가 나를 위로를 하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죽을 듯하는 건 진짜 빛의 속도로 죽을 듯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뭘 쓴다는 거 있잖아요. 쓴다는 것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머리는 4차원, 5차원으로 뛰는데 내가 쓴다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종이는 2차원이잖아요. 저차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쓴다는 거는 점을 찍고 선을 긋는 거잖아요. 0차원, 1차원의 행동을 아주 저차원적인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은 손을 움직여야 되고 글자 하나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여기다 하나의 문장으로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쓰는 동안에는 내가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머릿속이 죽을 듯하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이 속도에 맞춰져서 내가 글 쓰는 속도에 맞춰져서 나의 사고의 흐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글을 하나 쓰고 나서 딱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머리가 또 막 죽을 듯 뛰는 거죠. 막 뛰면서 그러다가 또 다음 문장을 또 쓰게 되죠. 다음 문장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그 생각의 속도와 이것이 정렬이 쫙 돼가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글 쓰고 또 그림 그리는 것도 비슷해요. 그림 그리는 것도 그 2차원 거기에다가 내가 선을 끝없이 그리는 거죠. 그죠?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머리카락을 그냥 하나하나 그리듯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 노동, 반복 이걸 하면서 내 마음이 차분해지죠. 뭐 저기 뭐야 이 뭐죠? 뜨개질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어떤 그 저희 뇌과학자들이나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린 게 있어요. 뇌에 있는 이 뉴런하고 우리 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뇌의 뉴런이 연결된 숫자로 그 부분을 이제 크기를 더 크게 하고 연결이 작으면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몸을 다시 그렸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얼굴에도 이 입하고 혀가 이렇게 커요. 괴물이죠. 눈은 팍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귀 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우리 맨날 뭐 육체미 한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들 막 이렇게 가슴 키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뇌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로 없어요. 뭐가 제일 클까요? 손입니다. 손이 그냥 바닷가재처럼 이렇게 손이 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손을 쓰면은 뇌의 신경하고 손하고 가장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으로 글씨를 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뇌의 사고의 흐름을 그 글 쓰는 속도로 정돈시켜 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글쓰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진짜 위로해 주는 게 분명한 것은요. 제가 이제 또 그 아까 독학자들을 막 뒤지다 보니까 제가 찾은 독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인데 아브라함 링컨도 미국 16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또 이상하게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또 어머니는 또 일찍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요즘 유행하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옮겨가지고 그 블로밍턴이라는 곳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꾼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그 자연인들은 되게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은 다 시내에서 살게 하고 자기 혼자 산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링컨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데리고 산에서 진짜 나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나무를 하느라고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링컨은 산에서 나무꾼을 하다가 학교라는 데를 간 것이 15살이 넘어서요. 미국 나이로 15살이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학교라는 데를 처음 간 거예요. 간 것도 이제 이상한 학교예요. 큰 소리 학교라 그래가지고 책을 갖다 아주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 학교를 다녔는데 링컨이 그때 이제 뭐 책도 이제 처음으로 읽고 막 너무 텍스트에 그냥 막 굶주렸던 링컨이라서 막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링컨의 눈길을 끈 게 뭐냐면 그 읍내에 너무나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사춘기 소년이 처음으로 그냥 그죠? 이쁜 아가씨 보니까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나무꾼이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막 있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주 그 둘이 이제 사랑이 빠졌는데 너무나 큰 불행이 온 게 뭐냐면 그 앤이라는 그 여자였는데
그 앤이 이제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링컨이 이제 그냥 거의 넋이 나간 거죠. 자기의 첫사랑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 앞 공동 묘지에 앤의 무덤에 가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이렇게 넋을 잃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서 앤한테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링컨이 아주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링컨이 중증 우울증 환자였냐면은 그 동네 친구들이 비 오는 날이나 이러면은 그 앤하고 손잡고 그 데이트하던 그 강변, 그 뭐 쑥독새가 이렇게 막 울고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링컨이 큰 소리로 시를 읊던 그 강변을 뒤지는 거예요. 링컨이 자살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럴 정도로 링컨의 우울증이 깊었는데요. 링컨이 그 우울증이 평생 갔어요. 평생 갔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거는 링컨도 뭐 독학을 한 건데 우연히 이제 그 강도들이 버리고 간 그 마차에서 찾은 그 법전을 보고 링컨이 법률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무학자 링컨이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링컨이 거기에 그렇게 몰두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텍스트에 대한 그 열정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우울증, 이 인생 모든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죠. 애한테 가고 싶은. 그런데 이 법전을 공부하면서 그죠? 법률가의 그 세계, 자기가 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그 열망, 그걸로 이 고통스러운 우울증을 잊고자 노력한 것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링컨은 마침내 그 무학자로서 그죠? 미국의 대통령에 이르고 하는 그러한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그때 당시에 뭐 링컨한테 있잖아요. 협박 그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막 피를 뿌린 뭐 나이프를 꽂아서 뭐 보내는 거 뭐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링컨은 그거에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 죽고 사는 걸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소명대로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몰두한 것이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여러분들 다 아는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 중증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고 그걸 게으름뱅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 윈스턴 처칠이 그 2차 세계대전 하면서 히틀러가 이제 영국을 공습하려고 할 때 분연히 영국과 싸워야 된다. 그죠? 네버 기브업 하면서 그 영국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위대한 투쟁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우울에서 온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에 이미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옳은 일에 자기의 인생을 던진 거죠. 그러나 윈스턴 처칠이 늘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검은 블랙덕이 있다. 검은 개가 한 마리 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물고 늘 괴롭히는 바로 그 우울증이었는데 윈스턴 처칠이 그 우울증을 어떻게 달랬습니까? 윈스턴 처칠은 젊은 시절에 장교로 갔을 때도 소설을 쓸 정도로 막사에서 소설을 쓸 정도로 계속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글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울과 이 괴로움과 이것들을 마음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 치유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이제 수상을 그만두고 그죠? 그 이후에 계속 수채화를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사를 썼잖아요. 2차 대전사. 그걸 써서 이제 출판을 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이 아니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보다 1년 먼저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그때 굉장히 열받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증 우울증의 해밍웨이 아니 그 저희 누구입니까? 윈스턴 처칠, 아브라함 링컨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는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들이 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걸로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증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가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조금 기분 좀 위로되는 정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인데 뭐 내가 꼭 이렇게 노트를 쓰고 뭐 꼭 이래야 되나? 그리고 요즘은 또 전문 상담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막 얘기하면 마음이 쫙 풀리고, 그죠? 심지어는 그 저희 베르베르 베르나르 같은 사람도 갑자기 소설 잘 쓰고 유명해졌는데 또 인생에 공허감이 와가지고 지난번 강연 보니까 뭐 자기가 영매를 찾아가서 무슨 자기 전생이 뭐 100몇 번이었는데 뭐 이런 아주 좀 말은 안 되지만 하도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뭐 또 그 안에 재미난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진짜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많고, 그죠? 의료 것도 많고. 옛날에 제가 얘기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세웠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노트에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로하는 글쓰기 노트를 한 권은 키울 수 있을까? 나를 위로하는 노트. 뭐 시크릿이나 뭐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전 우주가 나를 뭐 응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를 갖다 막 인커리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안아주는 노트로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일기 그럼 다이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저널은 주로 그죠? 그것도 날이잖아요. 다이어리도 데이 그죠? 다이어리는 주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제가 있긴 있죠. 그건 뭐냐면 나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이어리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이라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있습니까? 하루 삼시 세끼 먹고 어떤 사람은 유별나서 하루 한 끼 먹겠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다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잠 안 자고 뭐 평생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먹고 배설하고 그죠?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하루 그 일상을 하는 거죠. 직업이 있는 사람 직업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뭐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뻔한 일상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다 우리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일기 10년 전에 좀 맘먹고 썼던 일기 뭐 한 일주일 내지 2주일짜리 안 버린 일기장 읽어보면 그때도 내가 뭐 이걸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쓴 일기 보면 똑같아요. 그죠? 나는 이걸 고쳐야 돼. 나는 너무 내성적이야. 나는 좀 사람들 앞에 담대해져야 돼. 근데 10년 전에도 내성적이야. 담대해져야 돼. 이걸 쓰면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기를 안 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 기록의 민족이었는데 이조 시대 때 보면은 임금이 한 모든 걸 다 기록했잖아요. 실록. 임금도 못 읽게 하면서 막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또 잃어버릴까 봐 복사를 해서 네 권을 또 여기저기 하느라고 그래서 활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대중들이 다 읽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를 원본과 똑같이 저장하고 싶다. 그런 기록의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어느새인가 기록을 잘 안 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제 36년 겪고 6.25 겪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뭘 써놓으면 어느 날 어려운 난처한 처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기록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뒀다가 잊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약한데요. 그런데 일기는 진짜 일기를 갖다 이제 쓰는 것에서 마음의 치유의 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갖다 쓰면서 내 내면의 것을 토해내는 일기, 그죠? 그럼 내 마음과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일기는 안 쓰고 그 대신에 기도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일기 쓰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 일기를 일부러 모든 걸 감사 끝마디가 감사합니다로 이제 다 만드는 거죠. 뭐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보니까 이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일기들을 갖다 이렇게 쭉 하면서 자기의 그 문장력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 저기 소설가 조정래라는 분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뭐 문학가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루에 두 쪽의 일기는 꼭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쪽을 쓴다는 거는 꽤 많은 분량을 써야 되잖아요. 많은 분량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 쓰면서 문학가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진짜 일기 강처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괴테입니다. 괴테가 한 뭐 몇 살서부터 이제 일기를 갖다 평생 썼어요. 평생 써가지고 괴테는 그 일기 때문에 약간 손해도 본 거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로맨티스트를 해가지고 막 나이가 엄청 많은데 그 온천에 가가지고 그 묵었던 그 여관의 그 주인집 딸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그 사랑을 고백했다가 퇴짜를 맞고 막 그런 것도 이제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책이 만발한 이제 분처럼도 보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손해지만 이분이 그 일기를 쭉 쓰면서 그 위대한 괴테의 문장들이 거기서 다 막 만들어졌어요. 그 염세주의 문호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염세주의. 그러니까 뭐 이 세상 모든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비관하는. 근데 이제 뭐 에밀 시오랑 같은 사람 있어요. 프랑스. 진짜 염세주의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염세주의자인데 이상하게 오래 살았어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데 80이 넘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뒤져보니까 그 사람의 일기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의 일기가 있어서 그것도 출판이 됐기도 했고 또 뭐 아미엘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읽어봤을지 모르는데 아미엘의 일기 그거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그 정말 그 대학에서 이제 쭈리 대학인가 거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쳤는데 그 논문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발견된 그 일기책이 아미엘의 일기가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기만 가지고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도 치료하고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일기 정말 서툴죠. 막 바쁘고 막 까먹죠. 오늘 뭐 하루 종일 뭐 어디 출장 갔다 오고 무슨 여유가 있어서 일기를 씁니까? 뭐 맨날 일기장을 들고 뭐 자기 생활을 기록하기 전에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업무용 일기만 또 쓰잖아요. 뷰렛 노트 그래가지고 막 시간 단위로 뭐 누구 만났어. 그래서 제가 언제는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공무원 고위공직자인데 이제 했더니 자기도 쓴대. 자기도 쓰는데 자기가 이거 업무 일지 쓰고 나서 다시는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지는 뭐냐면 내 약속이 뭐고 그거를 지켰으면 된 거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프랭클린 일기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뷰렛 일기 뭐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그때는 막 재밌어서 막 하는데 얼마 있다 시들해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나를 안아주는 일기 쓰기 이걸 갖다 아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일기 쓰기 팁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일기 쓰기 그래가지고 달력 나오고 뭐 할 일 나오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시스테매틱한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업무 일기라고 보이고요. 내 마음을 안아주고 내 마음을 토로할 일기는 그냥 아무 노트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형식의 평범한 노트, 자기가 좋아하는 노트 그거를 이제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일기니까 매일 써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시라. 강박에서 벗어나시라. 그러면 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2주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부터 이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약간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면 날짜를 이렇게 써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날 뭐가 있었어. 다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줄이라도 쓰세요. 한 줄.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무슨 뭐 이거 숙제 검사 받는 거 아니니까. 내 거니까. 한 줄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김훈 선생이 그냥 난중일기의 그 문체를 막 강조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 장군의 문체를 보려고 읽었는데 제 과학자인 제가 무슨 장군의 문체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쭉 읽으면서 되게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쭉 읽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긴데 어떨 때 한 줄이야 전부.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퀘스천은 그거였어요. 이분이 전쟁도 하고 막 이러는 분인데 어떻게 일기장을, 그것도 수군인데 그때 이제 종이는 물에 팍 빠지면은 다 그죠? 뭐 풀어질 텐데 일기장을 막 전투 중간에도 막 들고 다니면서 했을까?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다 보시고 몰아서 좀 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몰아서 쓸 때는 한 줄밖에 안 됐을 거고 또 자기가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일기 쓸 수 있는 그 환경이 됐을 때는 좀 길게 쓰시고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는 그 장군께서 멋진 문체보다는 보면 뭐 날짜가 다 빼곡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꼭 이건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일기를 쓰다 보면요.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화나게 하는 일기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쓰다 보면 막 화가 난다고 막 그거를 좀 더 깊이 더 막 쓰다 보면 내가 더 화가 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후련해졌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 일기를 누가 볼까 봐 막 걱정이 돼요.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욕을 썼는데 이거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기장에다 막 자물쇠를 막 채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마침내 이제 깊은 곳에 감춰요. 그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그냥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내 일기장을 다 봐도 그렇게 구질구질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좀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고 남이 봐도 될 정도의 그 격조 있는 일기를 쓰다 보면 그게 위로도 되고 감정도 톤 다운 시키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성찰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은 그래도 일기를 쭉 쓰다 보면은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한 번 다시 읽으면 한 주일 요약이 되잖아요.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었구나. 이번 주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약을 좀 하는 일기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요약도 좋고 한 달 요약도 좋고 1년 요약도 좋고 1년 요약을 해보면 1년도 뭐 한 두세 페이지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노트 한 권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내 인생이 정말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노트 한 권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또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기 초등학교 때부터 막 선생님들이 막 숙제 내고 방학 때마다 힘들었던 그 일기 숙제로 하는 일기가 아니라 그 일기를 쓰시면서 그 앞에 대문호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심한 우울증에서 자기를 갖다 안아내서 일으켜 세운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기 쓰기 한번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구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 새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여러 놈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느 놈이 이겨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처럼 행동을 해요. 그다음에 딴 자리에 가면 또 다른 놈이 이겨요. 그러면 이중인격자처럼 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쓰러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제 나를 세워주는 거, 나를 안아주는 거, 참 이런 너무 착한 노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를 넘어서게 하는 노트. 나를 넘어선다. 그죠? 왜 나를 넘어서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넘어선다는 것이 굉장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탁월함에 이르는 노트의 비밀이라는 책을 맨 처음에 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탁월함에 이르는 노트의 비밀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저한테 태클을 걸었어요. 탁월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책이 아주 잘 팔리던 시절인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탁월함이라는 말은 그냥 뉴턴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일컬었던 건데 탁월함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생각을 버무려서 책을 한 권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탁월함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결국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탁월함의 깊은 어원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탁월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영어로는 엑설런시잖아요. 엑설런시. 그래가지고 엑설런시라는 단어를 이제 접두어 뭐 이렇게 해서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했더니 X, 그죠? EX. 그 다음에 셀. 그 다음에 렌스. ENC죠. ENC. 그래서 X, 셀, ENC. 이 세 개예요. 접두사 X, 접미사 엔스, 그 다음에 모체는 셀이에요. 셀은 뭡니까? 우리 세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셀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X는 뭐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 그것이 X셀이에요. X셀. 그리고 ENC는 뭐냐? N스는 뭐냐면은 그 넘어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 있는 거죠. 있는 것 같은 상태. 그걸 엑설런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엑설런시라는 건 뭐냐면은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 있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경계지 않습니까? 경계가 뭐냐? 그런데 이 경계를 우리는 여지까지 엑설런시를 뭐로 보냐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 1등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거를 엑설런시라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셀이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종종 보면은 자기를 넘어선 나를 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부모들이 좀 아주 좀 뭐랄까 능력이 없거나 약간 뭐 부모가 차라리 안 계시거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넘어서는 거가 오히려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세울 줄만 알면 자기를 넘어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분이 갖다 이렇게 겹겹이 쌓은 나라는 그 허상이 별로 약하잖아요. 루스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갖다 이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펙 만든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학생 시절 때는 스펙 만들잖아요. 뭐 왜 만듭니까? 대학교 뭐 이런 데 할 때 뭐 내밀어야 되잖아요. 긴 스펙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직장인 되고 사회인 되면 뭡니까? 스펙을 갖다 이렇게 막 몇 장씩 들고 다니면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스펙이 뭡니까? 명함 아닙니까? 그래서 명함을 나눠요. 그래서 명함 딱 보고 이 사람 무슨 대기업 다니네. 이 사람 뭐 임원이군. 뭐 이 사람 뭐 국회의원이네. 이러면 설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명함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함에 쓸 게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명함이죠. 내 이름밖에 없는 명함. 근데 사람들은 그 이름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뭘 막 써요. 그게 또 스펙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라고 믿어요. 내적 자아죠. 내적 자아가 막 여러 놈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느 놈이 이겨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나처럼 행동을 해요. 그다음에 딴 자리에 가면 또 다른 놈이 이겨요. 그러면 이중인격자처럼 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부모가 정의해준 나, 친구가 불러주는 나,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나, 또는 내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나라고 주장하는 나, 그 나라는 무수한 나가 결국 나를 둘러싼 셀이죠. 그 셀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셀을 넘어서면 나는 엑설런트해지고 이 사람들이 정의했던 나, 내가 스스로 불렀던 나가 아닌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한테 이제 너는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청소년들한테 가하는 폭력이라는 걸 이제 아니까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을 가져라. 비전을 봐라. 그죠? 이 얘기를 해요. 계속 뭐 비전 스쿨 막 이런 거 많이 하죠. 비전을 품으면 네가 달라진다,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제 막 부모님들도 이제 잔소리하지 말고 이제 비전을 품게 하면 된다. 얘가 비전만 품으면 애가 그 길을 향해서 막 날아간다. 그런데 비전을 품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캠프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비전을 또 이렇게 품었어요, 내가. 뭐 누가 얘기한 걸 듣고 내가 비전을 품었는데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사실 그 비전을 품는 그 순간이란 게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뭐 연사에 막 뭐 체계적인 연설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확 이렇게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쑥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비전 스쿨에 가서 또 비전을 갖다가 이렇게 강요받아서 하나를 붙잡고 오면 그것도 뭡니까? 또 나를 얼감의 셀이죠. 그것도. 가짜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나한테 오는 거. 그러면 나한테 갑자기 그 비전으로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 자신한테 일어나는 아주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초월한 일이거든요. 내가 정의했던 나를 둘러싼 그 셀을 초월한 어떤 것이 훅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를 벗어난 초월한 상태, 그거에서 어떤 사람은 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정신분석학자들은 잠재의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를 벗어난 나를 정의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 또는 어떤 잠재의식적인 것,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거는 그 종교적인 얘기야. 우리가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막 펼쳐낼 수도 있겠지만 잠재의식 부분은 지금도 탐구 중이잖아요. 뇌과학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이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과학자니까 그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나 이렇게 이런 계시적인 어떤 그런 영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고 이성적인 사고만 하고 철저히 팩트에 의해서만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많은 과학자들 중에 이런 계시적이고 영감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푸앙카레라는 수학자도 있어요. 푸앙카레. 이 수학자는 그 정말 희한한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서전에다 자기한테 벌어진 일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어느 날 커피를 너무 독한 걸 먹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비몽사몽 뭐 그 괴로운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푸카시안이라는 어떤 함수가 떠올랐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것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런데 뭐 머리가 혼미한 상태라서 그냥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이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어떤 탄광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나서 그걸 조사하러 이제 팀으로 가게 됐는데 그 팀으로 가느라고 그 차를 타는데 딱 발을 디디는 순간에 갑자기 그 푸카시안 펑션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만 지금 저희 작전 나가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교수로 왔는데 와서 이제 통근 버스를 타려고 발을 딱 디디는데 세상에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집으로 안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제 그걸 썼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생긴 거지? 내 이성에서는 한 번도 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에 이 함수가 펑펑 떠오르더니 완전한 그 결과물로 내가 그냥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잠재의식이 의식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만 수학을 했어요.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 테니스 치고 뭐 이러면서 잠재의식이 일하도록.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수학자 중에 좀 그런 사람이 많은데 수학자 중에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수학자인데 이 친구는 그 자기네 그 동네에서 섬기는 그 여신이 자기한테 수학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얼마나 대단한 수학자냐면 인도 그 우표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기 수학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기 위해서 영국의 하디라는 수학자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증명을 받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그 계시적인 또는 나를 뛰어넘는 그러한 그 노트를 쓸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비망록 쓰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립니다. 비망록이란 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그 잃어버리지 않는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비망록. 그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쓴 거다. 우리가 뭐 보통 쓰는 노트 테이킹인데 근데 사실 이 비망록이란 걸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commonplace book이라고 그랬어요. commonplace book. commonplace라는 건 그냥 상식적인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그냥 공공적인. 그죠? 누가 봐도 상관없는. 책상에 있는 그냥 잡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건 아닌데 읽을 거리죠. 읽을 거리. 근데 이 커먼플레이스 북이 사실 서구의 그 발전을 이뤄낸 원동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구 사람들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살롱이나 클럽이라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살롱은 보통 이제 귀부인이 자기 집에 사람을 부르고 귀부인이 이제 주제를 하죠. 마담이 주제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피아노도 연주하고 막 그냥 그런 집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럽은 영국에서 주로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밤새도록 수다를 떠는 거예요. 좀 계속 술 퍼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게 이제 클럽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클럽이 어느 지역에 굉장히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영국 클럽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막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약간이라도 이제 좀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은 그 대화에 끼어들어 가지고 뭔가 탁 재치 있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 순간순간 막 위트가 넘치는 사람은 막 뭘 하겠지만
수줍음이 있고 생각이 좀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들춰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비망록이라고 커먼플레이스 북을 만들고 그 평상시에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위트 있는 말도 준비하고 뭐 최근 뉴스도 준비하고 막 해서 쫙 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말을 내가 아는 좋은 말, 기똥찬 말을 내가 하나 찾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럼 벌써 또 딴 얘기 넘어가. 그럼 책 뒤지다가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커먼플레이스 북을 어떻게 하냐면은 쭉 쓰는데 앞쪽에다가 색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내가 뭐 사과다. 그러면 사과와 관련된 말이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다 써놔요. 여기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사과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딱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왜 제가 이제 이것이 계시적인 요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막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저널처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쫙 일목요연하게 집요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잡다하지 않습니까? 잡다하다 보니까 이걸 뒤적뒤적하는 사이에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융합되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훅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의 이성적인 이 논리 체계 밖으로 막 엑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망록 뒤지기가 굉장히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망록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노트에다 막 썼잖아요.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 노트도 비망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책 읽고 나서 밑줄 친 거를 하루 날 잡아서 이제 노트에다 쭉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보면은 책 10권이 노트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10권을 동시에 막 읽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걸 뒤적뒤적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그 뒤적뒤적 하면서 생기는 그 좋은 점, 그거가 있는데 요즘 그 앱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번뜩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여러분들 생각을 거기다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후배 교수가 저한테 이제 보여준 게 있는데 딱 봤더니 그 생각을 쓴 날짜, 시간도 정확하게 있고 키워드 서칭할 거 그냥 광속도로 서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어를 치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언제 이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쫙 올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살롱이나 클럽에서 이게 위트 있게 순간순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거보다 좋은 게 없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뒤적뒤적 하는 게 조금 뒤적뒤적하면서 불필요한 거를 들여다보는 거는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이렇게 딱 그 서칭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뒤적거리는 걸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뒤적거리면서 튀어 들어오는 단어와 어떤 생각들,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우리한테 어떤 계시적인 창조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망록 쓰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융합 창조, 그죠? 그거의 하나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참 신기하죠. 그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이럴 때 이제 생각하죠. 이걸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네.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좀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이성적으로 그 논리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림하고 글씨 같이 쓴 스케치북 이런 것도 우리를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면서 이성으로만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나를 세우는 노트로서 저널 쓰기, 그죠? 센텐스 라이팅
그다음에 나를 안아주는 노트, 일기. 그렇죠? 여러분들 일기가 진짜 나를 안아주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노트. 그래서 비망록, 뒤적뒤적. 이거를 갖다가 좀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